예, 타이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얼굴도 많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ND 필터라든지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사진 찍을 때 활용하는지, 그걸 왜 사용하는지 그런 얘기들 좀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일몰일출 촬영, 그다음에 이끼개국, 그다음에 장노출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찍으면서 얘기 들으면서 시간 초속도 조절해 보고 ND 필터를 계산해서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KPP 쪽에도 우리 앞으로는 조금 더 여기서 하는 실내에서 하는 강의도 좋지만 현장에서 직접 이제 하는 그런 강의도, 그런데 그런 강의도 한번 준비해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20명씩 막 이렇게 다닐 수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여러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하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일출일몰 사진, 이끼계곡 사진, 폭포 촬영하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이거는 촬영법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동안 촬영하면서 이렇게 담았더니 훨씬 효과적이고 좋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일출 사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일출 사진 찍으러 가시면, 아니면 일몰 사진 찍으러 가시면 뭐가 제일 찍을 때 고민되시고 힘드시나요? 노출. 예. 노출이 아마 제일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광원이니까, 엄청난 큰 광원이니까 개하고 태양 밑에 있는 땅하고 노출차가 클 거예요. 그럼 우리 카메라가 그 노출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몇 스탑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이제 중형 바디나 이런 이제 일반 우리 니콘, 소니, 캐논 이런 바디들 사시면 다이나믹 레인지라 그러죠. 그게 이제 한 12스탑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스탑. 이렇게 해서 12스탑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두운 거를 얼마나 어둡게 디테일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 밝으면 밝은 거를 그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으면, 10스탑 이렇게 좁으면 더 어두운 걸 표현을 못하고 더 밝은 걸 표현 못하는 거죠.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더 밝고 더 어두운 거를 더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카메라 회사에서는 우리는 12스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6스탑을 다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혹시 라이트룸이나 ACR에서 노출 있죠, 노출. 그게 이제 그게 마이너스 1이면 한 스탑 언더고 플러스 1이면 한 스탑 올리는 거고 하는 게 노출이 우리 사진 찍을 때 한 스탑이거든요. 그거 제일 맥스가 딱 올리면 어디까지 가 있나요?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노출계를 갖다 댈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디 안에는 모두 노출계가 있습니다. 바디 안에. 어디서 표시되죠? 노출계 노출 게이지에 나타나죠. 마이너스가 있다, 어둡다, 밝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에 바디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제가 쓰는 소니 같은 경우는 액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이너스 2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표시돼요, 숫자가. 그 다음에 더 어두워지거나 더 밝아지면 마이너스 3스탑이 됐다, 만약에 실지가 측정한 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으로 안 내려가고 마이너스 2에서 깜빡거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더 많이 내려간다, 숫자가 안 내려가요. 근데 뷰파인더로 보시면 게이지로 나타나는데 걔는 내려가요. 그거 좀 왜 그렇게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숫자로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카메라가 노출계가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 만약에 노출이 좀 너무 차이 나고 어렵다 그러면 스팟 측광으로 바꿔서 태양 놓고 거기다가 노출을 맞춰봐요. 그러면 얘가 노출이 콱 올라가겠죠. 그러면 플러스 5, 4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두운 데다 또 옮겨봐요. 그럼 플러스 한 3, 4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대략 얘네들이 6스탑, 7스탑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노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저하치 촬영하시는 분들은 브라켓팅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브라켓팅의 스텝을 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막연하게 몇 스텝 차이 나는지 모르는데 0을 기준으로 놓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뭐 아니면 5장 찍는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찍잖아요. 막연하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팟 측광으로 놓고 거기다가 옮기세요. 이렇게 옮겨서 노출 보고 또 옮겨서 어두운 데 노출 보고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전체 차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노출을 언더를 어디서부터 오버를 어디까지 그 다음에 몇 장으로 찍을 건지 그러면 스텝 그 브라켓팅 찍는 스탑 간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을 찍을 거면 2스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1.5스탑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촬영할 때 좀 얘기하고요. 일출 갈 때 일기 날씨 보고 가시죠. 제일 먼저 뭐 보시나요? 날씨 보실 때. 일단은 뭐 비 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구름 상황을 좀 보시는데 일출 때 구름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맹탕으로 하늘을 나오는 것보다는 구름이 있어서 구름에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게. 자, 그러면 이 날씨를 보실 때 높은 구름, 중간 구름, 낮은 구름 이 세 개를 다 보시는 분. 그냥 구름만 이렇게 보시죠. 예, 그렇게 되면 세 개가 에버리지 돼서 나오니까 누가 더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낮은 구름은 큰 도움이 안 돼요. 빛을 많이 죽이질 못해서. 그래서 이제 높은 구름이 보통 한 뭐 40%, 30%, 40% 이렇게 있으면 높은 구름이 조금 뭐 50% 이상 되게 되면 이제 빛을 많이 죽이니까 좀 안 좋긴 한데 높은 구름, 중간 구름 쪽이 이제 한 절반 정도 있으면 빛을 많이 차단시켜줘서 우리가 멀건 하늘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파도. 뭐 바다 장노출 찍으려면 파도도 봐야 되니까 파도도 보죠. 파도도 이제 먼 바다보다는 보통 우리가 일기에 보면 먼 바다를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좀 근해 파도를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그 내가 장노출을 찍고 싶어요 바다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더 좋으세요. 기온이 낮을 때가 그 이 공기 중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 뭐 먼지 같은 거라든지 뭐 뿌연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겨울철이 좋죠. 그래서 뭐 강원도 같은 데 가시려고 그러면 오히려 2월달, 3월달 뭐 이런 때가 훨씬 더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날도 추워서 바람도 많이 부니까 파도도 세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가면 막 급하게 막 오시자마자 가방 열고 막 이렇게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좀 더 일찍 가셔서 내가 촬영할 때 삼각대를 딱 놓고 카메라를 딱 올렸다 그러면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내가 주변에서 다 돼 있어야 돼. 찍다가 ND 필터, 찍다가 뭐 필터 뭐 이렇게 되시면 사진에 이제 그 찍을 때 어떤 그 리듬도 깨지고 그다음에 급하니까 좋은 구도를 보거나 또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맨날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 건 구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맨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도 구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구도를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구도는 많이 봐야, 많이 관찰하고 그 현장에서 어떤 여기가 어떤 구도로 어떤 그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걸 자꾸 많이 봐야 그래야 구도가 보여요. 그냥 가서 그냥 탁 보면 구도가 탁 보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로 작가들은 도착해서 주변을 많이 다니면서 어슬렁.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초보자하고 차이점이 이제 초보자는 카메라부터 꺼내는데 이제 작가들은 카메라부터 안 꺼내고 주변을 먼저 싹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고 싶은 게 뭔지 목적을 또렷이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사진을 담게 되죠. 날씨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3.3구도가 어떻고 뭐 수평구도가 어떻고 이거 맨날 얘기도 소용없고요. 사진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셔서 그 어떤 사진들이 내 눈에 사진을 많이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사진이 있고 보면 볼수록 불편해지는 사진.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좋았다는 얘기는 화려하고 되게 이쁘고 그 신비롭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내가 계속 보면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그 불편한 요소,
안 좋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진을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시면 그런 눈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런 어떤 그 마인드를 머리에 두시고 현장에 가서 많이 관찰하셔서 나는 이렇게 제가 제 유튜브 보시나요? 네, 거기 보시면 구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패턴은 없는지, 선과 면이 어떻게 만나는지,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자꾸 찾아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진이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가서 이제 딱 놓고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가서 딱 보면 저 사람 사진 잘 찍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막 이렇게 딱 놓고 똑같이 찍잖아요. 예.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사진 찍을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다른 사진 찍으시려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찍겠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를 정확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찍기 전에. 그게 사전에 돼야지 나중에 찍은 다음에 크롭을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많이 따르죠. 그 다음에 풍경 사진은 제가 사진 기자들처럼 찍으라고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진 기자들처럼 사진 찍어라. 뭐냐면 풍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세팅을 해놓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스튜디오 같은 데서 세팅해 놓은 거는 내 마음대로 세팅해 놓고 딱 찍어도 딱 화각에 꽉 차게 찍어도 안 하면 다시 또 찍으면 되니까. 근데 풍경은 내가 마음대로 이거를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갔다 왔어요. 돈 들여서 뭐 강원도 갔다 오면 한 10만 원 깨졌어요.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이 구도가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잘라야 돼. 자르고 났더니 사진이 이상해져. 이렇게 돼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화각이 예를 들어서 뭐 24mm 화각이다. 그러면 촬영을 24mm로 하지 마시고 20mm, 뭐 22mm 줌 렌즈 쓰신다면 좀 넓게 찍으세요. 마진을 두고.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오셔서 무슨 연습을 할 수 있냐면 크롭하는 연습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암만 현장에서 수평을 잘 맞춘다 그래도 잘 안 맞아요. 그럼 그 수평 맞추고 나면 아니면 뭐 왜곡이 있는 걸 맞추고 나면 사진이 잘리죠. 그런 거 우리가 커버해야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사진을 좀 넓게 찍으면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 와서 크롭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구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와서 그거를 이렇게 잘랐는데 처음에 오늘 봤을 때는 이래요. 근데 한 달 뒤에 딱 봤더니 요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내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사진을 70%를 100으로 보고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30% 마진을 두고 찍으라고. 그다음에 그것이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지금 프로 작가들도 보통 10% 20%의 마진을 항상 둡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오메가 사진 좋아하시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해요. 희한하게. 제가 이제 오메가를 완전히 오징어처럼 딱 나온 거를 이제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500px에 올렸더니 저 사진 올리면 이제 항상 꼭대기에 가니까.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 사진, 걔네들은 그런 오메가 사진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 애들은 일출 해가 뜨면 사진을 접는 애들도 많아요. 태양을 안 넣고 찍는 거죠. 일출에. 그다음에 일몰 때도 태양이 져야 찍기 시작하는 사람. 여명을 즐기는 거죠. 여명, 그다음에 일몰 때 두 개 다 여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석양, 그거를 즐기는 거죠. 태양이 들어가는 순간 생각해야 될 게 많죠. 아까 말씀드렸지. 태양이 거기에 광원이 하나 딱 있는 순간 엄청난 광원이잖아요. 순간 뭘 해야 되냐면 노출을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여명은 해가 딱 사라지면 노출차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 노출을 적당히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죠. 안부도 조금 밝아지면 다 노출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일출하고 일몰 사진에 태양이 없을 때 사진을 좀 한번 열심히 담아보셔라.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이 들어간 사진도 찍어야죠.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이제 요게 있습니다. 요 사진이, 요 꼭대기에 있는 요 사진이,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이걸로 이게 지금
너무 밝아요 지금 이 모니터가. 저는 이렇게 밝게 사진은 안 찍어요. 요게 지금 이제 여명이 해 올라오기 전이잖아요. 좀 있으면 해 올라와요 여기. 그 전에 찍었어요 전에. 그러면 요 빛이 여기와 제일 안부 뭐 이런 데가 제일 안부죠 뭐 이런 데가. 그럼 노출차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때는 뭐 한 3스탑 4스탑 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해가 올라오는 순간 6스탑 막 이렇게 이상 차이 나요. 그러면 해가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라데이션 필터가 필요하죠. 카메라가 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데 안부를 어둡잖아요. 해가 올라오면 되게 어둡잖아요. 근데 해가 안 올라왔을 때는 여기가 안부가 아니거든요. 노출차가 크지 않으니까. 내가 노출을 낮추면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디테일한 빛의 느낌들을 여기에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태양이 올라오면 이게 표현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필터를 꼈어요. 근데 그라데이션 필터를 끼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구도다. 그럼 그라데이션 필터는 못 끼죠. 여기 산이 어두워지니까. 네. 근데 그럴 때도 낄 수는 있어요. 끼시고 대신 이제 포토샵 하실 때 이 안부진데 양쪽에 이제 산 같은데 더 어두워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만 좀 잡아서 살짝 올리는 그런 이제 테크닉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바다가면 이렇게 수평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이럴 때는 그라데이션 필터 쓸 때 굉장히 쉽죠. 요거는 요 차이가 제가 작아서 역그라데이션을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렇게 많이 밝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역그라데이션 필터를 제가 얘기하면 역그라데이션 필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해가 올라오면 제일 밝은 데는 어디나요? 여기죠. 위보다 여기가 더 밝아요. 그런데 순그라데이션을 끼시면 꼭대기가 어둡고 여기는 안 어둡잖아요. 그래서 일출일몰에는 역그라데이션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역그라데이션을 쓰면 여기가 지금 요거 순그라데이션이죠. 이렇게 위가 어둡고 쪼르륵 내려오는 거. 역그라데이션 요 가운데가 어둡고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서 좀 밝아져요. 그럼 요게 일출에 이렇게 맞춰 놓으면, 그러면 이제 요쪽 사이드하고 요쪽 사이드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요쪽하고 역그라데이션을 놨다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노출을 줄일 수 있는데 여기는 많이 더 어두워지죠. 생각보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서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라데이션을 쓰시면 돼요. 그것도 포토샵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둡게 내려주고, 밝게 올리고, 이 부분만 원형 그라데이션으로 쓱 제거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봐야죠. 그럼 태양이 없을 때를 이제 그렇게 찍으면 되니까, 태양 없을 때는 오히려 의외로 좀 태양이 있을 때보다 좀 쉬우니까. 근데 태양이 있는 걸 찍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노출차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죠. 자, 그러면 이 일출 사진 찍을 때 측광 모드를 뭐 놓고 쓰시나요? 자, 풍경 사진 찍을 때 측광 모드를 보통 뭐 쓰세요? 평가 측광 뭐 다중 측광 뭐 이렇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가 측광 뭐 다중 측광 이렇게 할 겁니다.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전체 측광을 하게 되면 카메라 렌즈 전체에 화각 전체를 평균을 내죠. 밝고 어두움을 다 갖고 와서 노출계가 있으니까 평균을 내서 이제 18% 그레이에 맞추죠. 그래서 그거보다 밝으냐 어두우냐를 이제 노출계로 표시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아주 어둡고 나머지는 다 밝아요. 겨울 눈 사진 같은 거. 그러면 다 밝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어둡게 하니까 여기 더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평가 측광 아니면 다중 측광 뭐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면적을 섹터를 나눠요. 이렇게 쪼개요. 몇 개, 한 5개, 6개 분분으로.
그 부분별로 요 부분만 측광해서 평균 내고 요 부분만 측광해서 평균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 노출차를 잃어버릴 이제 그래서 평가 측광. 그래서 풍경 찍는 분들은 평가 측광을 많이 씁니다. 평가 측광하기 전에 그러면 보통은 평가 측광하기 전에 평가 측광은 보통 이제 사실 이 액정에 거의 뭐 거의 전부 다 쓴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 올라오는 때다 너무 밝고 그러면 평가 측광으로 커버가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6스탑 막 이렇게 차이 나면 평가 측광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풍경 사진 작가들은 노출차가 클 때는 무조건 스팟 측광으로 바꿉니다. 스팟 측광은 이제 카메라 이 면적의 전체 화상 면적의 일부 부분만 보통 이제 1.5%에서 2% 뭐 1.5% 그 정도 돼요. 조금만 면적이죠. 전체 화면이면 요만큼만 거기만 측광을 해요. 여기만 측광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둡든 밝든 관심 없어요. 여기만 보고 노출을 잡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만약에 평가 측광 스팟 측광으로 여기를 측광을 한다면 여기는 밝으니까 여기는 적정으로 갈 거잖아요. 얘는 여기는 아주 새까매지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나중에 보정으로 좀 옵션 없이. 보정으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얘하고 만약에 6스탑이 차이 났다. 그럼 여기를 저쪽으로 잡으면 얘는 어두운 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내려가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 막 이렇게 갈 거라고요. 이게 3스탑만 내려도 그 커버가 안 되는 경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브라켓팅 쓰시잖아요. 여기를 놓고 여기에 여기는 이제 어둡게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놓고 어두운 거, 중간 거, 밝은 거.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더 어두운 거, 조금 더 밝은 거, 더 밝은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둡게 찍힌 것과 여기에서 밝게 찍힌 것에서 블렌딩을 하면 노출차를 확 줄일 수 있죠.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 내가 그 브라켓팅으로 준 양만큼. 만약에 마이너스 2, 0, 2를 찍었다. 그러면 4스탑만큼 줄일 수 있죠. 얘는 플러스 2 올라가고 얘는 마이너스 2로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브라켓팅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메라에 브라켓팅 기능이 왜 있느냐? 카메라가 노출을 하는데 노출로 카메라 노출기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런 기능들인 거죠. 추가로. 카메라는 굉장히 좋은 뭐 똑똑한 기계인데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죠. 작가가 지정해주는 그것만 똑똑한 거고 그 위의 것은 관심 없어요. 똑똑하지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좀 똑똑해서 그거를 내가 카메라를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안부에다 놓고 측광해서 찍고 요 중앙에다 놓고 요 좀 중간 정도 밝은 데다 놓고 찍고 아이고 그다음에 요 밝은 곳에 놓고 찍고 그러면 여기 적정 여기 적정 여기 적정 다 있죠. 카메라에 찍힌 게 꼭 블렌딩 하시면 돼요. 오늘 좀 이따 제가 블렌딩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블렌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사진이 전부 다가 노출이 전체 큰 차이가 없이 쭉 좁아든 상태에 그 상태로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딱 블렌딩 하고 나면 밝아야 되는 것이 어두워졌고 어두워져야 되는 것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비차가 확 줄죠. 일반적인 사진보다. 왜냐하면 밝고 어둠의 차이가 확 줄었으니까 노출 차이 줄였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진에서 내가 톤 영역 이 히스토그램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그 양만큼 밝은 거는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내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토샵도 좀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안부에다 놓고 브라켓팅, 중앙에다 놓고 브라켓팅, 명부에다 놓고 브라켓팅. 그러면 9장이 나오죠. 그러면 자 밝은 거 3장, 중간 거 3장, 어두운 거 3장. 그 중에서 조화 맞는 거 골라서 블렌딩 하시면 돼요. 그냥 찍어서 블렌딩 한 거 그게 너무 대비가 적어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찍으면 그거 골라서 붙이면 대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확률도 생기죠. 그래서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 프로 작가들은
세계적인 풍경 작가들은 사진을 한 장 만드는데 27장, 뭐 30장, 5장, 최소한 뭐 3장, 4장, 최소한 3장 이상 찍는 거는 사진도 아니에요. 필름 카메라일 때 그때는 못했죠, 이거를.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때는 그걸 못하니까 필름을 선택을 하죠. 필름으로 그 아이소짜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필름 업체별로 다 있죠. 그걸 선택해서 그걸 이제 그 암실에서 노출을 얼마큼 더 한다. 노출을 마이너스 1스탑 한다. 그다음에 노광을 시킬 때 플러스 1스탑에서 더 밝게 해서 더 많이 태워서 더 밝게 한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는 암실에서 그거를 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그게 불가능하죠. 포토샵으로 디지털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오면서 사진 촬영 기법이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디지털에 적응 못한 사진 작가들이 도태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그 노출별로 따로 찍게 돼요. 이런 거는 실제로 현장 가서 찍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스팟 측광을 여기다 놓게 되면 열로 노출계가 따라가야 되죠. 그죠? 내가 여기다 놓으면 노출계가 일로 따라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스팟 측광 연동.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측광하는 범위가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진에. 그러면 내가 포커스 포인트를 노출 포인트를 여기다 옮겨 놓으면 요 부분만 노출을 잡잖아요. 얘가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놨으니까 얘가 이게 따라와야죠. 노출계가 1.5%짜리가 여기다 놓으면 여기 따라와야 되고, 그게 스팟 측광 연동인데, 불행하게도 캐논 바디 쓰시는 분들, 캐논 바디의 원DS 그 플래그십 바디, 그거를 제외한 캐논 바디들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스팟 측광 연동이 안 돼요. 니콘도 스팟 측광 연동이 되고 소니도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캐논 쓰시는 분들은 사진을 못 찍느냐? 아니에요. 우리 수강생도 다 찍어요. 자, 캐논 쓰시는 분, 스팟 측광 연동이 되시는 분은 제 말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초점이 바뀌는 게 싫으시면 처음에 찍은 데다 내가 놓는데 초점 놓고 싶은 데 놓고 MF로 바꾸시면, 그다음에 이 측광 포인트로 움직이면 초점은 여기서 잡히고 측광은 여기서 되는 거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AF를 그냥 놓고 측광으로 옮기면 초점도 바뀌죠. 그래서 AF 키고 계속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하면 포커스 스태킹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막 하죠. 포커스 스태킹까지 되는 거예요. 포커스 스태킹을 안 한다. 그러면 AF를 MF로 전환시키고 측광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커스 스태킹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옮기시면 돼요. AF 놓고. 그러면 초점도 맞추고 거기에 측광도 하고, 초점도 맞추고 거기 측광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캐논 쓰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노출 양을 카메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실 텐데 카메라를 보시면 노출계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표시되죠. 그걸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그 양을, 총 양을 보시고, 만약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스탑에서 6스탑 차이 났다 그러시면 브라켓팅을 좀 조밀하게 하세요. 우리 디지털 카메라니까, 필름 카메라면 돈이 많이 들지만 디지털 카메라인데 그 셔터박스 요즘 안 나갑니다. 그리고 미러리스는 셔터박스도 없고요. 그래서 좀 조밀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평가 측광을 써야 되겠죠. 이제 스팟 측광, 캐논은 스팟 측광이 센터에서만 돼요. 그 스팟 측광 놓는 순간 여기 스팟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안 되겠죠. 캐논은 그 평가 측광 쓰시고 그걸로 놓으신 다음에, 근데 구도를 이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얼라인을 못 하죠. 그러니까 삼각대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딱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 스팟 측광 쓰는 사람들보다 노출 브라켓팅의 범위를 한두 스탑 더 넓게 쓰세요.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장을 찍어요. 그러면 내가 1.5스탑씩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스탑 플러스 3스탑이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찍으시면 되니까. 그렇다고 사실 뭐 캐논이 바보라서 그걸 안 넣었을까요? 찍을 수 있으니까 안 넣을 거예요. 캐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 못해서 이제 우리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브라켓팅을 하시는데 3장, 이 5장, 7장 이렇게 늘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리고 그 포토샵에 오시게 되면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골라 쓰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측강의 원리를 조금 아시고, 예전에 여기서 한번 강의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측강을 좀 얘기 좀 할 거고. 그래서 여기 스파 측강을 적극 활용하라. 그 프로 작가들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제 해외 교류하고 있는 프로 작가들이, 외국 프로 작가, 유명 작가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다 스파 측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진을 다 스파 측강으로 찍습니다. 인물 사진만 찍을 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풍경에서도 그렇게 찍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어 오면 무조건 브라켓팅, 무조건 스파 측광, 이래서 뭐 사진 한 장 찍은데 최소 9장 뭐 이렇게 찍어서 그걸 믹싱을 시켜요. 자, 시간이 자꾸 물리거네요. 자, 그다음 다음 거. 자, 이거 조금 말씀드렸죠. 노출 브라켓팅. 그다음에 보정 시에 노출 블렌딩을 한다. 이 노출 블렌딩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커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스파 측광을 해서 제일 밝은 데 찍고 제일 어두운 데 찍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포토샵에서 붙일 때, 노출 브랜딩을 할 때 노출차가 너무 크잖아요. 막 2스탑, 4스탑 차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붙이고 나도 약간씩 뭐랄까, 부드럽게 톤이 움직이질 않아요. 톤이 뜩 끊기는, 개조가 깨지는 것처럼 톤이 끊기는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개조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가다가 탁탁탁 이렇게 생기면 사진이 나중에 내가 보정을 해서 사진을 표현하고자 할 때 한계점이 도달을 해요. 컬러를 변환시키든 뭐 하든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파 측광을 쓰더라도 필터를 이제 적극하는 거죠. 저럴 때 필터를 써서 가능하면 필터 도움을 받아서 한 2스탑이라도 좀 줄여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훨씬 더 그 좋은 개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쓰는 거예요. 제 가방에, 오늘은 제 가방에 보시면 필터가 한 6세트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필터, CPL 필터, ND 필터. ND 필터 바디가 2개니까 ND 필터도 한 2개.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필터도 2개. 그다음에 CPL 필터도 2개 막. 그래서 이제 그거 너무 막 가방에 한 뭐 3분의 1을 필터가 차지해서 너무 불편해서, 근데 그래서 제가 CPL도 들어있고 그라데이션도 들어있고 ND도 들어있는 필터를 찾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있더라는 거죠.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여기 KPP 직원들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고, 그래서 그거 있는 걸 알고 그 조합을 한번 만들어서, 저번에 이제 제가 세트를 만드는 게 그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웬만한 장노출, 웬만한 그라데이션, 일출일몰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바다 가서 찍다가 과역 부리다가 바다에 카메라 빠뜨리는 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알파원 800만 원짜리 그냥 빠뜨리는 분도 봤고요. 빠뜨려가지고 바다에 빠진 다음에 이 물에 빠지는 거와 바다 빠지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빠지고 한 2, 3초 뒤에 꺼냈는데 바디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다음에 바다는 바위도 많고 그러니까 다칠 위험도 많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안전해야 사진을 찍잖아요. 그걸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촬영 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사진 찍을 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내 옆에다 갖다 놓고 다 준비를 하시라. 스톤팩을 쓰는 걸 제가 이제 많이 추천드려요. 뭐 가방 저기다 내려놓고 가서 이제 이렇게 딱 찍다 보면 필터 없어. 그럼 딱 달려갔다가 오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다가 또 필터 떨어지면 또 깨지고 막 이러면. 스톤팩 쓰세요. 그 스톤백에다가 필요한 거 다 놓으시고 이렇게. 대신 움직일 때 좀 불편하죠. 스톤백 이렇게 들고 가야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는데, 촬영 전에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거. 그것만큼 좋은 선생님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내가 직접 가서 누가 뭐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제일 이쁘게 보이고 내가 제일 좋게 보이는 거, 그거를 어떻게 화각을 담느냐, 이렇게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만큼 좋은 선생님 없어요. 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수강생들 데리고 출사를 가면 자 일로 와요 여기 이렇게 찍어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참견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진 찍는 분들에게. 그러면 강사가 보는 화각을 그분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보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찍어서 그걸 이쁘게 만들고 그걸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사진을 찍어도 그거를 잘 만들 수 있죠. 어떤 장소 가서는 이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장소 찍으면 안 돼. 그게 아니죠. 내가 원래 그 기술만 갖고 있으면 어떤 장소에서 찍어도 그 비슷한 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걸 키우셔야지 여기는 이렇게 찍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찍습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보고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출사를 가면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세요. 참견을 절대 안 해요. 사진을 실패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실패하는 거고 좋게 만드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음과 실패를 반복하시면서 자꾸 이제 스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도 자꾸 걱정하시는데 구도는 답이 없어요. 내가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각자가 다 최고의 작가다. 그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구도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밸런스 균형. 한쪽으로 치신다든지 뭐 한쪽으로 너무 하늘이 너무 많다든지 땅보다 하늘이 뭐 많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 균형감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자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진을 좋아하는지 이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진들이 막 생겨요. 그렇게 담으시면 돼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표현하기도 쉬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억지로 남이 잘 찍었다 해서 그걸 내가 갖고 와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표현도 잘 안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게. 자, 여기 보시면 보정을 염두에 둔 촬영이라고 있는데 보정을 염두에 둔 촬영은 이건 이제 보정 스킬이 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포커스, 스태킹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장노출을 찍을 건지 아니면 뭘 할 건지에 따라 파노라마를 찍을 건지에 따라서 내가 보정을 할 때 이렇게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제 개념이 있으면 그 사진을 찍을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파노라마 이제 포커스 스태킹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노출 브랜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크롭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가실 때부터 오실 때까지 모든 생각이 찍을 때까지 최소한 보정할 때까지 이제 하나로 이제 이게 일관된 이게 시리즈로 쭉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중간에 끊기면 이제 다른 사진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승그라데이션하고 역그라데이션 한번 볼까요? 다르죠? 그죠? 여기 자석이라서 이렇게 붙는데 얘를 뒤집어놓은 거죠, 이만큼을. 그죠? 일출이 여기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출이 아니라 이끼 계곡 갔어요. 이끼 계곡은 폭포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가 더 밝나요? 일반적으로 위가 밝죠, 위가. 계곡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위가. 근데 이걸 쓰면은 꽝이겠죠. 그럴 때 승그라데이션.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얘는 가운데 부분에 노출을 줄여주게 한 거고 얘는 하늘을 줄여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금까지는 우리 대부분 작가님들이 이거 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거나 못 보셨죠. 네. 근데 이제 일출 일몰 때는 광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야 되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버스 필터가 어두운 부분이 네. 3스탑, 4스탑, 5스탑 이렇게 있는데 그라데이션 필터는 전부 다 맥스가 3스탑이에요. 맥스가. 그래서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1.5짜리인데 이건 1.5짜리 있고 3까지가 맥스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제일 진한 데가 3스탑 언더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그라데이션 먹으면서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제일 진한 거를 제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노출차가 크지 않을 때는 그냥 아까처럼 스파츠광으로 좀 보강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커서 안 될 때는 이제 그거 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 그래서 요번에 넣은 게 아마 그 정도 겁니다. 그래서 한 장씩만. 이 세 장씩 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좋아하겠지만 그 그라데이션 필터를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한 장 정도만 있어서 그 정도. 그라데이션 필터가 줄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만. 그 정도만 해도 한 스탑 차이가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요. 사진 보정하실 때 보면. 원형 필터랑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요. 원형? 원형 그라데이션이요? 아, 원형 그라데이션의 한 단점이 뭐냐면 원형 그라데이션은 이 그라데이션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없죠. 카메라에다 딱 렌즈에다 딱 끼는 순간 이 중간점이 고정이 돼 버리죠. 근데 얘는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게 되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으로 조절을 하고 나서 나머지 약간 영향 받은 부분은 나중에 그라데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밝기를 조절하면 되는데 원형은 애초에 그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형 그라데이션 예전에 나가셔서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원형 그라데이션 안 쓸래요. 이렇게 된 거죠. 대신 사각에게 대신 갖고 다니기는 불편하죠. 저는 이제 요 사각 그라데이션 필터류만 중국 회사라든지 뭐 니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이제 필터만 이제 협찬 받으면 한 장에 30만 원, 35만 원짜리 막 한 10대 장씩 받거든요. 그러면 한 회사에서만 받아도 막 한 4, 500만 원씩 받거든요, 필터를. 그래가지고 받은 회사가 되게 많은데 그 다 갖고 있어 봤는데 무게만 무겁고요. 갖고 다닐 때 필터가 렌즈보다 더 무거워요. 저는 150짜리 큰 걸 썼으니까 한 장에 35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기에는 오래 못 찍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치웠고요 다. 사각 필터가 예전에는 빛이 새어난다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에 개선이 많이 됐나요? 그걸 이제 설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예, 보통은 이제 전용 홀더 끼워가지고 사각을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사각을 딱 붙이면 필터를 붙이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죠. 그 왜냐면 슬롯에다 끼는 거니까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여기 빛이 들어온다고 이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빛은 여기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후레쉬로 옆에서 이렇게 비치지 않는 이상, 그 슬롯 있는 사이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빛을 비춰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이 방향에서 빛이 있는데 여기다 놓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쳤죠. 정면으로 빛이 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필터를 놓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되게 좁죠. 공간이 갭이 들어와 봐야 이 사각 필터는 렌즈 구경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고 그러면 설치를 잘못하셨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대로 된 필터고 제대로 된 그거면 안 들어오게 맞습니다. 그거 다 계산해서 넣는 거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그라데이션 필터는 시간을 담는 도구가 아니다. 노출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것도 ND 필터긴 해요. 그래서 시간을 건드릴 수 있지만 시간을 건드리는 게 일괄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가기 때문에 시간을 건드린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정 기술 좀 필요하다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 그 밝고 어둠이 좀 더 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조절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원의 이치 때문에 일출일물에서는 역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러면 포토샵을 한번 열어서 제가 이제 노출 브랜딩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켜드릴까요? 자, 노출 브랜딩 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의 사진의 한 8, 90% 이상을 쓰는 건 이 광도 마스크예요. 광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찍어온 피사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수평선이 잘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때는 이제 되게 편한데 이제 그렇지. 그다음에 뭐 산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좀 어렵고. 그다음에 혼합 조건 블렌드 이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블렌드 이프를 아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 블렌드 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다중 노출할 때도 블렌드 이프 쓰시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3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사진을 지금 제일 어둡게 찍은 거, 중간 찍은 거, 제일 밝게 찍은 거 이렇게 세 개 브라켓팅 찍었어요. 이때는 요거를 저는 이걸 요 아래쪽에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하늘 찍고 해가지고 다 있어요. 요게 그래서 포커스 스태킹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아마 18장인가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건 우리는 오늘 목적은 그 포커스 스태킹이 아니고 노출 브랜딩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진을 갖고 오시면 브라켓팅 찍으실 때 노출이 딱 하면 이제 카메라에서 노출을 0을 딱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타임을 조절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을 찍으실 때 어떻게 찍으세요? 마이너스 1, 한 스탑씩 간격을 준다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제일 밝은 놈이 히스토그램 한번 보세요. 이게 0이 나와야 되겠죠, 원래는. 그죠? 자, 이렇게 쌍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풍경의 대표적인 얘기고 밝고 어두운 게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보통 이제 0이 이게 나와야죠. 그러면 플러스 1로 찍은 거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서. 언더로 찍은 거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플러스 1 나오는 거를 0으로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찍힌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찍은 거죠. 한 스탑을 시프트 시켜버린 거예요, 애초에. 0으로 안 갖다 놓고. 왜 그러냐면 뭐 아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시모스 센서를 옛날에 이제 조금 설계를 했던 사람인데, 시모스 센서는 살짝 어두운 거를 밝게 살리는데 더 효과가 좋아요. 밝은 걸 내려서 디테일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어두운 걸 살려서 디테일을 올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파이를 찍을 때 뭐 언더로 살짝 내려서 찍으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 3분의 1 스탑 아니면 3분의 2 스탑 아니면 한 스탑, 때로는 2 스탑까지도 내려놓고 찍어요. 그래서 나중에 밝히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브라켓팅을 지금 그렇게 찍은 겁니다. 그럼 보시면 이게 제일 밝은 거니까 적정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언더, 이게 한 스탑 언더예요. 또 하나 가면 2 스탑 언더, 이렇게 이제 찍은 거죠. 이 사진을 밝게 올리려고 하면 이 사진이 2 스탑 올리는 건 어렵지도 않죠. 왜 이걸 열었냐? 왜 자꾸 이걸 열어? 그냥 바뀌잖아요. 브라켓팅 찍어 오신 거를 ACR이나 라이트룸에서 노출을 플러스 1 해보세요. 그러면 한 스탑 간격으로 찍었으면 0하고 플러스 1하고 0을 플러스 1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거 한 스탑 차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오시면 이 세 장 중에 누구를 중심으로 쓸 건가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나는 이 사진이 여기가 좋아.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날아갔죠. 밝게 찍은 거니까 얘는 디테일이 좋지만, 그럼 여기를 블렌딩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나는 이 사진이 좋아. 뭐 그럼 이 사진으로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 사진은 여기가 하늘이 이렇게 밝죠. 근데 난 더 어두운 요런 사진도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Alt 누르고 마스킹하면 이렇게 마스킹이 되죠. 마스킹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 마스킹을 하고 났더니 원래는 요 사진이 이제 요 히스토그램에 나온 거잖아요. 요 사진이 지금 요 데이터죠. 여기다가 이렇게 마스킹하면 요거는 없어진 거하고 똑같죠. 까만 마스킹. 여기서는 포토샵에서는 없앨 수 없으니까 까만 마스킹으로 사진을 숨겨버리는 거죠. 치워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광도 마스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요거만 눌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어디가 선택됐나요? 여기가 선택됐죠. 그죠? 근데 여기가 선택 안 됐느냐? 여기도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 영역으로 표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브러쉬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브러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차도 생기고 뭐 흔적이 생기죠. 얘는 그게 절대 없죠. 그 자리에 다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요 영역을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딱 클릭해 볼게요. 그럼 클릭했어요. 그럼 아무 변화가 없죠. 까만색 여기다. 그래놓고 브러쉬로 브러쉬 여기 우리가 전경색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흰색으로. 그다음에 브러쉬로 한번 칠해 볼게요. 이거를 데이터를 100%를 갖고 와야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칠했어요. 컨트롤 G. 자, 그러면 이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윗사진에서 요 노출이 밝은 곳, 거기만 뚫었잖아요, 제가. 마스킹으로. 그죠? 근데 저 마스킹으로 선택한 영역이 누구냐면 광도 마스크로 선택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거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있어요, 이 밑에도. 여기도 칠하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지금 선택이 해졌으니까 선택을 하고 칠하면 들어가는데 아주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내가 필요한 것만 칠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진은 요랬던 사진이 이렇게 노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쉽죠? 네? 만약에 난 여기를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밝은 거 있잖아요. 이걸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래쪽 데이터를 얘가 보고 선택을 할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밝은 쪽. 예를 들어서 난 요만큼만 하고 싶어. 그럼 여기가 하얗게 된 데가 밝은 쪽이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된 데. 근데 이게 없죠. 저기가 나오도록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요거 요거 우리 지난번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떤 광도 마스크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서부터 6까지 안부 쪽에 있고요. 1서부터 6까지 명부 쪽에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1을 누르면 히스토그램 상에 딱 절반을 날라서 오른쪽 부분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왼쪽 1번을 누르면 왼쪽을 다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그 50% 선택한 거에서 또 반을 작아서 위쪽 선택, 또 반을 계속 반씩 쪼개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 포토샵 그 클라우드 있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거기 가면 플러그인 검색에 가셔서 TK LUM TK라고만 쳐도 요거 나올 겁니다. 얘가 이 친구가 원래 요거 있죠. TK 요거 요 프리셋 요걸 그 보정하는 툴을 파는 애인데 요것만 따로 공짜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거 다운 받으셔서 PC에 설치하시면 돼요. 그거 설치만 하면 다이렉트로 포토샵에 설치됩니다. 무료니까. 예전에는 저게 없을 때는 저는 손으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만든 거 얘가 그대로 이제 저렇게 잘 해놓은 거고 잘 만들어놔서 제가 쓰는 거고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50% 밝은 곳을 선택했더니 여기도 선택되고 여기도 선택, 허옇게 된 거는 다 선택되는 거예요.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건 데이터가 좀 적은 거고 하얀 거는 많은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땅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하얗게 돼 있으니까 칠하면 되겠죠. 내가 열고 싶은 부분만. 그런데 여기는 안 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했으니까 여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가서 보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다 섞었죠. 밝게 찍은 사진 하나, 중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밝게 찍은 사진으로 안부 쪽을 보강을 했죠, 제가. 그다음에 어둡게 찍은 사진으로 명부 쪽을 보강해서 이렇게 되면 히스토그램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나?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됐나요? 자, 데이터가 다 살아있죠. 안부 쪽도 살아있고 명부 쪽도 살아있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살짝 어둡게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살짝 데이터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근데 안부 쪽 보세요. 안부 쪽 데이터 하나도 안 깨졌죠. 다 살아있잖아요. 자, 저렇게 해가지고 안부를 딱 교정해 놓고 그 다음부터 뭘 하시냐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명부 쪽으로 올리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들만 쭉쭉쭉 끌어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톤을 다 쓰는 거예요. 톤을 다 써주면 다 써줄수록 대비를 많이 쓸 수 있고
더 선명하고 풍성한 질감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됐다. 그러면 요거를 머지를 한 다음에 이거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뭐 ACR을 가든 ACR 한번 가볼까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HDR을 합성하는 거랑 이렇게 마스킹으로 해서 세 장을 합성하는 거랑 네. 물론 그치. 뭐 질감적인 차이는 있을 텐데 실제로 살짝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질문 하셔야 돼. 그 질문 안 하시면 그러면 이제 노출 브래케팅 찍은 이유가 없어요. 자, 노출 브래케팅으로 찍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도 마스크 자, HDR 하지 않고 노출 브랜딩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HDR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두운 거, 중간 거, 밝은 걸 찍어서 합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죠. 자, 그런데 HDR을 해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가 필요한 곳,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DR을 할 때 자동 노출을 안 누르면 다이나믹 레인지 넓은 HDR이 안 되는 거 아세요? HDR이나 라이트룸에서 HDR 딱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 자동 노출 있죠. 그거 눌러야 레인지가 넓어져요. 그거 안 누르면 평균 값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HDR 하잖아요. 그거 안 자동 노출 안 누르고 HDR 하면 중간 거하고 똑같이 돼요. HDR의 원리가 뭐냐면 사진을 세 장 있잖아요. 그거를 그 데이터 스태킹을 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스태킹을 하냐면 에버리지로 스태킹을 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스탑, 플러스 1 스탑, 0 스탑 세 개를 에버리징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자동 노출을 안 누르면 중간 거하고 똑같은 데이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죠. 그 자동 노출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레인지가 알아서 얘가 자동 노출을 잡아서 넓혀주는 거니까 포토샵에서 그래야 좀 넓어져요. 그럼 이제 자동 노출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밝은 쪽으로 사진을 많이 보내요. 포토샵이나 HDR이나 라이트룸이 자동 노출을 눌러보시면 밝은 쪽으로 많이 시프트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내가 한쪽 기준을 통해서 사진을 쓱 변화시켜서 사진을 보정을 이제 일괄적으로 쭉 하는데 좀 손을 봐야 될 게 양쪽이 생기죠. 안부도 손 봐야 되고 명부도 손 봐야 되고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세 장씩 찍어서 포토샵 기능으로 HDR 하면 노출을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브라켓팅을 미리 해놓고 포토샵으로 세 장을 합치면 비교적 안부가 살아난 HDR 사진을 가질 수 있는 그거 아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그 은하수 같은 것도 찍은 다음에 미리 손 본 다음에 세키터 가서 막 하잖아요. 그거 리셋 시키는 거 아세요? 내가 여기서 그 노출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잡고 나면 HDR하고 그거는 이제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데이터를 살짝 바꾸니까. 근데 내가 바꾼 만큼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찍혀온 원본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준 만큼 다 들어가진 않지만 평균가니까 그만큼 줄겠죠. 그래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노출을 쓱 올리시면 이렇게 그러면 히스토그램 한번 볼까요? 원래 사진이 여기가 중간 톤이 되게 부족했어요.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중간 톤도 늘어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중간 톤이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중간 톤을 자꾸 보강해 주시면 돼요. 그 중간 톤 보강하는 거는 여기서 어두운 데서 중간 톤으로 살짝 올려주고 너무 밝은 거 중간 톤으로 살짝 내려주고 그럼 이 데이터들이 자꾸 메꿔져요. 이 중간 톤이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톤의 영역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톤을 많이 쓰면 많을수록 좋겠죠. 사람들한테 더 풍부한 걸 주니까. 근데 사람들의 눈에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중간 톤이에요. 사람들이 내 눈에 잘 띄는 곳이. 그래서 중간 톤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만약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퍼펙트하죠. 만약에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사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출 사진, 일출이나 풍경 사진은 대부분 쌍봉이죠. 안보 명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를 사사사 올리면서 중간 톤을 자, 요거 보시면 중간 톤이 왜 중요한지 여기 한번 볼게요. 요 칸 면적 한번 보세요. 히스토그램이 저기 왼쪽에 면적죠. 요게 좀 넓어졌죠. 요 칸 면적 보이세요? 회색으로 뜨는 거? 여기 좁죠. 이렇게
요게 여기 블랙이에요. 요게 어두운 영역. 여기는 노출. 여기가 하이라이트. 여기가 밝은 영역. 여기가 흰색 영역. 그러면 보세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제일 넓죠.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데이터가 톤이 풍부한 상태로 사진이 이제 되니까 사진의 시인성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표현하고 있는 걸 어둡게 밝게 하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가 저렇게 놓으면 지금 마진이 안부 마진이 있고 명부 마진이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놓으면 그러면 거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좀 어둡게 할 때는 어둡게 내리고 그래서 점점 톤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자, 다시. 자, 요게 이제 광도 마스크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지우고 오늘은 안 쉴 겁니다. 시간이 이제 1시간 됐는데 자, 되게 간단한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라데이션 방법이라고 했죠. 자,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쓰는지 이거는 아주 쉬워서 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평이 잘 맞죠. 만약에 수평이 잘 안 맞고 주변에 산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라데이션 쓰기 어려워지는데 비교적 잘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난 요 사진에 하늘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 하늘이 들어가 있는 사진 여기를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마스킹 누르면 이렇게 마스킹이 되죠. 제일 꼭대기 어두운 사진이. 그 다음에 여기 그라데이션 가서 수평 그라데이션 100% 안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얘의 장점은 요 수평 맞는 곳까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데이터를 다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Shift 누르면 수평으로 수직으로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다 들어오는 거고요. 난 여기를 그래서 그라데이션 먹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 그라데이션을 먹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 할래.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먹는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수평이 나눠져 있어야 되죠.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대신 수평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다시요. 예를 들어서 난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티가 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여기 너무 밝아졌다. 그럼 여기 다시 브러쉬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되게 편하죠. 이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피사체가 찍어온 사진이 그라데이션으로 수평을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수직으로 줄 수 없으니까 동그랗게 주고 줄 수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원형 그라데이션도 있으니까 이렇게 원형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긴 하는데 원형 그라데이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위에 하고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제일 세고 그라데이션 먹어서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룩 이렇게 되죠. 그거 빼기 진짜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라데이션 쓸 때는 수평 요거로 쓰시는 게 좋다. 자, 요건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렌드 if라는 걸 한 번도 안 써보셔서 아시는 분, 써보신 분. 혼합 조건을. 그럼 이제 포토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혼합 조건을 평생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태반이세요. 자, 혼합 조건은 어디에 가면 있냐면, 자, 요거 두 개, 이번엔 다 켜놓고 해야 돼요. 여기 그 레이어의 빈자리, 아무데나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하나 딱 뜨죠? 여기 보면 혼합 조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블렌드 if예요. 자, 이 혼합 조건에 회색 이렇게 해놨죠. 요게 이제 밝기 어둡기 조절하는 거예요. 컬러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누르면 RGB 컬러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빨간색으로 놓으면 빨간색 조절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밝기 어둡기니까 회색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현재 레이어 있죠. 요 윗 레이어는 누굴 얘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현재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 밑에 있는 레이어 얘는 아래 바로 밑에 있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사이를 이제 우리가 조절할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양쪽에. 그죠? 그러면 내가 아이고 요 사진에서 안부를 빼고 이 사진은 이 사진에서만 보면 여기가 안부고 여기가 명부잖아요. 그럼 안부를 쓱 지워주면 누가 올라오냐면 아래쪽에 올라오겠죠. 위에 사진에서 안부를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부를 지워주는 건 요거 있죠? 요걸 이렇게 올리시면 삼각형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진은 지금 아랫 레이어가 이만큼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윗 레이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깨지죠.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삼각형을 Alt를 누르고 삼각형을 딱 클릭하시면 쪼개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벌어지죠. 그럼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잘라서 없죠. 그럼 이 사진은 아랫레이어의 안부가 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라데이션 먹죠.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먹고 그 다음에 윗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두 개 사진을 믹스시킨 거죠. 요게 이제 블렌드 if예요. 요거는 블렌드 if를 굉장히 잘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데 대신 그 블렌드 if의 한계점이 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개조가 깨지는 현상들이 이렇게 생기죠. 왜냐하면 그라데이션을 주는 건데 그 아래 거하고 만나면서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블렌드 if는 노출차가 아주 클 때 대낮에 고공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처마 밑하고 빛받은 바깥쪽 그런 데는 블렌드 if 쓰면 아주 효과적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안부로 이게 쭉 보면 밝은 사진이 쭉 들어가고 검춘물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써요. 세 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블렌드 세 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 이렇게 블렌드 if의 기본은 윗레이어, 아랫레이어 두 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세 장을 하시려고 그러면 두 장을 먼저 하신 후에 합치고 다음 레이어하고 같이 이렇게.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이제 얘하고 관계가 되죠. 근데 현장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출사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그 사실은 그분들도 이제 수강료를 내고 와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건데 근데 여러 사람이 오면 제가 다 일일이 1대1로 캐치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안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그날 사진 전부 다 케어할 수 있는 그 숫자가 한 5명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 넘어서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야경 출사 같을 때처럼 거기 모여서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먼저 다 설명하고 촬영해보고 일일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끼계곡은 이끼계곡 가서 그 물이 흐르는 그 뭐랄까요 그 sho석을 보통 어느 정도 찍으세요? 그죠? 보통 한 2초, 또 심하게는 3초 뭐 이렇게 찍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약에 물의 디테일을 이거는 누가 뭐가 결정하냐면 물의 흐름의 디테일을 내가 표현할 거냐 뽀얗게 내가 그 뭉개버릴 거냐 하는 그게 이제 결국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초에서 한 2초 뭐 그 사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뭐에 영향을 받냐면 여기 보시면 수량, 유속,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밝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요 컬러를 생각 안 하는데 물의 색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CPL 필터가 좀 필요해요. CPL 필터가 있으면 물의 색을 내가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반사광 이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 디테일을 얼마나 잘 표현할 거냐
그럼 초속이 빨라야 되겠죠? 아니면 뽀얗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초속을 길게 하거나 뭐 이렇게 조절하는데 보통은 뭐 그래봐야 0.5초에서 3초 그 사이에서 아마 대부분 이제 결정됩니다. 네. 그다음에 등가 노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등가 노출은 뭐냐면 우리 아이소, 조리개, 초속 이 세 개의 관계를 등가 노출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초속을 한 스탑 내리면 그럼 시간이 더 길게 찍으면 그러면 어두워지겠죠? 아니 더 밝아지겠죠? 그럼 그거 똑같은 밝기를 찍으려면 조리개를 한 스탑 조이든지 아니면 아이소를 한 스탑 내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똑같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 장노출 찍을 때는 등가 노출을 반드시 이제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그늘진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빛이 이제 중간에 떨어지고 막 그래요. 빛이 새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는 그 일출처럼 큰 광범한 게 아닌데 그 스팟마다 빛이 떨어져서 노출차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효속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어두운 쪽에 맞춰서 물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효속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어두운 쪽이냐 밝은 쪽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하면 노출이 센 대낮에는 살짝 피하시는 게 좋고 이런 데 찍는 데는 사실은 안개 있거나 뭐 이렇게 약간 흐린 날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네요. 와. 밝게 나오네요. 여기 너무 밝게 나오고 대비가 세서 그래요. 지금 이 모니터가 이게 지금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찍은 거예요. 비 온 다음에 가지고 여기 일출 저쪽 뒤에 산에서 살짝 올라오기 전이에요. 이럴 때 찍으면 요 디테일이라든지 요 빛의 느낌들 살짝 찍을 수 있어서 좋고요. 요것도 지금 여기가 지금 날아가죠. 요게 바로 이제 여기를 위해서 지금 저 원본에는 안 날아갔는데 여기를 위해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이렇게 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라데이션 필터를 여기를 이렇게 끼게 되면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그죠? 거기는 살짝 포토샵으로 보정을 해요. 요 모양대로 우리가 그라데이션 필터를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렇게 넣고 요 부분들은 살짝 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역그라데이션 끼면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스팟 측광이 유효해요. 여기하고 뭐 서로 다 다르니까 안부도 많고 그러니까 스팟 측광 쓰시는 거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측광도 굉장히 유효해요. 평가 측광이나 다중 측광 그것도 유효합니다. 대신 여기도 브라켓팅을 좀 찍으시면 되고. 자, 그럼 브라켓팅을 찍으면 좋은 게 여기는 초속이 세 가지로 나오죠. 내가 1초 세팅하면 2초가 나오고 그다음에 0.5초 나오고 1초 나오고. 그럼 그 세 개를 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고 그거 맞춰서 노출을 바꾸고 찍으시면 되죠. 시간을 바꾸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브라켓팅 찍으시면 그런 참고로 그런 것들도 얻을 수 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출차 클 때는 스팟 측광. 노출차 크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이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그 하늘 쪽에 그라데이션을 쓰는데 여기는 역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순그라데이션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라데이션을 쓰신 게 훨씬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끼고 가게 되면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CPL 필터를 쓰시면 훨씬 그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CPL 필터를 쓰게 되면 CPL 필터를 슬슬 돌리게 되면 여기는 어디가 제일 크게 영향을 받냐면요. 여기가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초록색이 파란 쪽으로 푸르스름하게 됐다가 노르스름하게 됐다가 돌아가면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신선하게 하고 싶으시면 푸르스름한 초록색으로 바꾸시면 되고 나는 따뜻한 포근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노란색으로 나오게 바꾸시면 되고 그래서 CPL을 쓰시면 되게 유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 물색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CPL에서 물색이 뽀얗게 나오지 않지 않나요? 아니요. 물의 흐름은 다 똑같이 나오는 거고 색깔이. 색깔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시면서 색깔을 조절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색으로. 아니 얘네 배울 때그 계곡 사진 찍을 때 CPL 쓰지 말라고 물 색깔이 뽀얗게 안 나온다고 쓰지 말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니요. 그 이제
뽀얗게 나오는 거는 장도술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물색이 하얗게 투명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회색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파란 푸르스름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아침 새벽에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 물색을 어떻게 하냐면 뽀얗게 이제 주고 대비를 살짝 준 다음에 거기에 파란색을 살짝 입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요 색이 여기는 어떻게 노출이 많이 나. 자, 요게 지금 약간 그 그냥 흰색 계통이잖아요. 자, 그럼 요 수량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커브를 열고요. 손가락으로 수량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면 물이 밝아지죠. 여기 너무 밝아지는데, 자,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요 물이 좀 프레시하고 신선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RGB가 아니라 블루로 가세요. 블루. 그리고 똑같은 그 자리잖아요. 이 자리. 자, 물색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긴 너무 심한데, 어쨌든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진 전체에 영향을 줬잖아요. 자, 그러면 컨트롤 여기를 마스킹 하시고, 이렇게 마스킹 하시고, 내가 잘 못하시겠으면 브러쉬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브러쉬로 요거를 100으로 하시면 옆에 하고 그 단차가 보일 수 있어요. 요거를 한 20-30% 이렇게 줄이시고, 바뀐 거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 많이. 이렇게 해서 부족하시면 30%에서 60%를 올리지 마시고 30%에서 또 한 번 칠하세요. 그러면 그 30%에 30%가 또 애더되죠. 또 애더됩니다. 그렇게 식으로 해서.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끼 계곡 같은데 그 프레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물이 누르끼리 하면, 아니면 그냥 명탕처럼 허여면 신선한 지금 느낌을 못 줘요. 우리 그 초록초록한 그 이끼를 살렸는데,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래서 거기다 살짝 푸르스름한 색을 살짝 섞어서 이제 그렇게 주기도 하죠. 그래서 CPL 쓰시는 거는 물이 뽀얗게 나오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컬러가 변하는 거죠. CPL은. 근데 CPL도 이제 CPL 자체가 한 3분의 1 스탑 정도의 엔드를 갖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sho속에 살짝 영향을 주는데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없어서 이제 이것도 CPL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지만 여기를 그 하늘의 초록색이 제가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초록색을 약간 그 푸르스름하게 살짝 그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린다면, 나는 여기에 디테일을 더 살리고 싶어. 그럼 커브를 열어서 손가락으로 안부와 밝은 곳, 그럼 이 두 개의 점이 찍혔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가. 그러면 자, 밝은 곳, 여기 데이터가 바깥쪽으로 나오면 밝은 쪽은 살짝 올리시고 안부 쪽은 살짝 내리고.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I 마스킹 하시고 브러쉬로 요 필요한 부분 칠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보이나요? 예, 이렇게 대비를 더 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밝거나 어둡다 그러면 여기 커브에 보면 여기는 뚝 허옇게 막혀 있고 여기는 뚫려 있어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Shift 클릭하시면 두 개가 막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이제. 이렇게. 그럼 밝게, 어둡게. 요게 디헤이즈예요. 지금 한 개. 이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잡아가지고 밝게 하고 올리면 밝고 대비 빠지고 내리면 어둡고 대비 증가하고. 요게 우리 아까 그게 ACR에 있는 텍스처, 명료도, 그 다음에 디헤이즈 있죠. 요게 디헤이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대비를 여기 밝게 올렸고 여기 내렸잖아요. 요게 텍스처 플러스 명료도예요. 근데 명료도 그게 어디에 준 거냐면 여기 구멍 뚫은 요 자리에만. 그럼 여기만 강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커브로도 우리가 그 텍스처, 디헤이즈, 그 다음에 명료도를 표현이 가능해요.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중간 톤의 대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중간 톤 대비 움직인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여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요. 요건 똑같은 얘기니까. 요거 폭포나 그 다음에 이끼 계곡 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물이 떨어지는 곳까지 담게 되죠. 그래서 쫙 퍼지는 걸 담죠. 그러면 이 폭포나 이 이끼 계곡에서 물 떨어지는 그것을 찍을 때 노출이 날아가는 곳은 어디냐? 대부분 물이 많이 떨어지는 곳, 낙차가 생기는 곳, 거기가 노출이 날아가요. 왜냐하면 거기 항상 물이 많으니까 밝죠. 항상 퍼지니까. 그래서 노출을 누굴 기준으로 잡냐면 걔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리면 돼요. 그런데 그냥 물이 흐르는 물결을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거기는 100% 날아갑니다. 그게 하나의 촬영 노하우고요. 그다음에 이끼 계곡 미끄럽습니다. 저는 지금 요 새끼손가락 양쪽이 지금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하다 해마다 넘어져요. 가면 넘어져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든 거 안 넘어지려고 하려고 탁 짚었다가 새끼손가락이 탁 해가지고 여기가 금이 가서 뭐 이렇게 했고 한 2번이나 그랬는데 조심하시는 거. 암만 전투화를 신고 뭐 장화를 신고 뭐 신고 미끄러운 건 안 미끄럽습니다. 거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촬영은 촬영할 때는 뭐 어디를 가나 똑같은 개념으로 촬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정을 할 때 여기 이제 일출 찍을 때는 우리가 아담스키 이펙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중 노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디지털 아트워킹 하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그런 거 하실 때는 내가 요거를 어떻게 찍어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그거 다중 노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요. 아, 다중 노출 어렵다고. 왜 그러시냐면 이 사진과 A라는 사진과 B라는 사진을 믹싱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거 찍을 때 그냥 찍어놓고 그냥 믹싱 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거죠.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계획적인 그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맞들어서 그걸 매치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보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 찍으시라. 근데 여기는 역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순그라데이션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바다 같은데 뭐 이렇게 갯벌 같은데 장노출 찍을 게 아니면 ND 500, 1000 필요 없습니다. 네, 대낮에도 거의. 그래서 보통 이제 64하고 8 두 개를 갖고 있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두 개를 섞으면 9스탑, 9스탑 되잖아요. 그럼 ND 500하고 똑같은 거니까 두 개를 섞으면 대신 이제 그 비네팅이 좀 생기겠죠. 두 개가 붙여서 이제 그런 것만 뭐 필요하시면 적을게요. 자, 그러면 ND 필터를 제가 이제 KPP에도 그 ND 필터 저 세트를 팔 때 세팅을 ND8, 64, 500 아니면 1000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원래 적극 추천하는 거는 ND8, 64, 500이에요. 1000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ND8은 3스탑이죠. 그죠? 자, 카메라에서 시작해서 한 스탑 정도는 카메라에서 커버 가능하거든요. 2스탑까지 가면 너무 커지니까 아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3스탑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한 스탑은 카메라로 가능해요. ND 없이도. 그 다음에 ND8을 달고 한 스탑 내리는 거. ND8을 달고 한 스탑 올리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ND 필터가 3스탑 간격으로 이렇게 가시면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소리 해서 그렇지만 양아치 같은 판매자들, ND 필터 판매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제 초보자 ND 필터 세팅 해놓는데 어떻게 하냐면 ND8, ND16 뭐 이렇게 넣는다고요. 16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만약에 그라데이션 필터 이제 하늘이 이제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필터를 놓잖아요. 그럼 그라데이션 필터도 GND가 뭐냐면 그라데이션 ND 필터잖아요. 얘도 ND 성분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그라데이션 먹은 거지만. 그래서 그게 물의 쇼속에 영향을 안 주게 하려면 걔가 가능하면 물에 안 내려오게 하면 좋겠죠. 가능하면. 뭐 어쩔 수 없을 경우는 어쨌지만. 그래서 그게 물의 쇼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라. 자, 등가 노출. 등가 노출이라는 말은 이건 아실 거예요. 근데 등가 노출이라는 말 자체 용어를 못 들어보셔서 그렇지. 등가 노출 계산법이야 뭐 이거는 되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은 2배씩 길어질 때마다 한 스탑씩 늘어나는 거죠. 그죠? 밝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소는 한 스탑씩 2배씩 올라갈 때마다 걔도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200 가면 한 스탑 밝아지는 거죠. 초속도 1초에서 2초 가면 한 스탑 밝아지는 거고. 근데 조리개는 반대죠. 조리개는 조이면 조일수록, 자, 개방하면 조리개가 이렇게 열렸다가 조리개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좁아지죠. 빛의 양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조리개는 거꾸로죠. 그 다음에 조리개는 다른 것들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조리개는 원형으로 영향을 줘요. 빛이 들어온 양이. 그러다 보니까 조리개는 2배, 2분의 1 아니면 2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루트 2분의 1로 가죠. 그래서 1.414 루트 1로 가니까 1.414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조리개가 F1에서 1.4 그게 한 스탑 차이에 그죠. 그다음에 2.8, 2.0, 2.8, 1.49 하면 그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어떻게 요거를 이제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장노출 찍을 때 이거 이제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저 옛날에 한번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수강생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초점이 안 잡힌대요.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장노출 찍으려고 했는데 초점이 안 잡힌대요. 왜 안 잡혀? 그랬더니 왜 ND 필터 꼈는데 안 잡힌대요. 왜? 당연하죠. ND 필터에서 장노출 찍으려고 ND 이제 뭐 50만 이렇게 꼈는데 초점이 잡히겠습니까? 앞에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필터 없이 적정 노출 잡으세요. 우리 노출 저쪽으로 잡을 수 있죠. 적정 노출 잡고 그다음에 AF를 MF로 초점까지 잡은 다음에 MF로 바꾸세요. 그다음에 이제 등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내가 1초를 찍는다. 지금 125분의 1초다. 근데 1초를 찍고 싶다. 그러면 반씩 내려가 보세요.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30분의 1초, 15분의 1초, 8분의 1초, 4분의 1초, 2분의 1초, 1초죠. 7스탑 내려가면 그러면 ND 7스탑 되는 거예요. ND 64가 60스탑이니까 64를 끼시고 그럼 ND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리개를 살짝 바꾸셔도 되고 보통은 풍경 찍을 때 아이소는 100으로 놓으니까 아이소를 못 내리죠. 그럼 조리개를 살짝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조리개 바꾸기 싫다. 그러시면 이제 그 sho속을 조금 어둡게 찍거나 물에서 나중에 보정한다든지 한 스탑 간격은 충분히 감안하니까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앱도 잘 나와 있어요. 요즘 앱 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근데 저는 앱 쓰는 걸 되게 권장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앱을 쓰게 되면 이제 기억이 안 되죠. 우리 전화번호 요즘 기억 못 하죠. 다 기억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 머리에서 계속 계산하는 걸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그래서 장노출 찍으러 가면 특히 이제 제가 엊그저께 그 무의도 1시간짜리 장노출 찍으러 갔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너무 어둡게 찍혀서 한 스탑만 이제 더 밝게 하세요. 그랬더니 시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ND 필터가 다 세팅된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 계산한 게 1시간 했는데 모자라요. 그럼 한 스탑만 올리세요. 그럼 2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10분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자, 한 시간에서 한 스탑은 2시간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을 올리라고 했더니 10분 올리는 거예요. 10분이면 되게 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1시간에서 2시간 가는 한 스탑이나 그 100분의 1초에서 50분의 1초 가는 한 스탑이나 동일해요. 그 방향의 차이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계산하시면 뭐 나머지는 크게. 자, 여기도 충분히 됐고요. 이거 말고 폭포.
자, 폭포하고 이끼 촬영할 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폭포나 이끼는 일단 날씨와는 거의 무관하죠. 물론 뭐 이제 비 오는 날만 안 찍고 비 오는 날도 찍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뭐 이렇게 일출이나 일몰처럼 그렇게 날씨에는 민감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폭포하고 이끼의 차이점은 폭포는 수량이 일단 많죠. 일반 여기보다. 그다음에 폭포는 그 일반적으로 뽀얗게 그냥 수량을 풍부하게 뿌옇게 만드는 그런 사진도 촬영이 가능해요. 이 뭐야 이끼 계곡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끼 계곡이 날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폭포하고 그거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그 원래는 지난달에 찍었으니까 초록색이에요, 다 이거. 근데 제가 가을 사진으로 제가 바꾼 거고요. 여기가 이제 하늘로 확 날아가거든요. 지금 저렇게 날아가요. 사진 찍을 때 그 화면을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넣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요때 이제 그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빛을 여기가 받죠, 여기가.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그라데이션 필터를 넣으면 소속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날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요거까지 내리세요, 이렇게 아예. 여기 효속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수량이 일단 많고 이걸 분부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시간 카운터로 하세요. 시간 카운터로. 여기가 어두워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정도 우리가 그 시간을 길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살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서 얘가 주제니까 얘를 돋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가 돼 있어요. 밖에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찍었더니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놨는데 그래도 심심해. 그래서 사람은 제가 넣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AI로. 근데 AI 넣으실 때 우리 포토샵에 AI 있죠?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생성형으로 넣었는데 그냥 여기다가 등산복 입은 여인 이렇게 하면 외국인 여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치시냐면 등산복 입은 한국 여인 쳐보세요. 인종도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죠. 제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워낙 대낮에 찍은 이게 오후 1시쯤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1시쯤에 되게 어둡게 찍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진이라서 자, 요것도 위봉 폭포인데 이걸로 볼까요? 어이구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요것도 위봉포 요것도 한 2시쯤 내려가 찍었어요. 올라오는 길에 그냥 한번 들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가 많이 이제 날아가죠. 근데 그라데이션 필터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사진이죠. 요거는 그라데이션을 거의 여기까지 이제 내려서 이제 CPL이랑 같이 쓰시나요? 예, CPL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만든 세트가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세트에 CPL이 들어가 있어요. CPL을 쓰시는 게 이제 이런 컬러를 표현하시는데 왜냐하면 밝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저 컬러 표현이 잘 안 돼요. 아마 그라데이션 끼더라도 밝은 날 그 우리가 나뭇잎이 색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CPL을 쓰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그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보면 CPL 돌리면서 색이 바뀌는 게 한번 보이실 건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면서 찍었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파 측광보다는 평가 측광이 좀 유리해요. 그 스파 측광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살릴 수 있지만 그 이제 스파 측광 쓰는 거는 저는 다 쓰니까 쓰는데 이제 평가 측광을 써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대신 브라켓팅 좀 찍으시는 걸 그거 좀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예, 요거는 더 심해요. 우리 낙차 떨어지는 거죠. 요 밑에 제일 밑에 그 폭포가 바닥으로 탁 떨어지는데 거기 노출 많이 날아가니까 거기를 주의해서 담으시는 거 그거 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끼계곡은 규모가 작죠. 그죠? 물 떨어지는 게 뭐 큰 이끼계곡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규모가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끼계곡하고 달리 여기는
그 폭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사진에서. 그래서 구도를 담으실 때 그 폭포를 다 담을 건지 잘라 담을 건지 주변하고 어울리게 할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여기서 다 찍거든요. 위에서. 근데 그거만 해가지고 찍으려니 심심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세요. 뭐. 좀 위험해요. 근데 좀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를 담는다든지. 근데 폭포의 문제점은 뭐냐면 광각으로 저걸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커지고 여기는 짧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광각 쓰실 때 광각의 엣지를 좀 이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십니다. 광각이 이렇게 찍을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이렇게 기울어지면 엣지가 바뀌죠. 위치가. 엣지는 이게 왜곡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조금 더 긴 걸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으로 가서 빛이 있을 때 빛이 세면 셀수록 더 효과가 큽니다. 그다음에 이게 ND3가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서 얘는 CPL만 쓴다 그러면 그거 요거는 못 쓰죠. 왜냐면 ND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 이렇게 다 자석이라서 이렇게 하면 자석으로 붙거든요. 근데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 잠궈서 움직이지 않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각 ND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세트에 64짜리, 3짜리 ND고 64짜리를 같이 넣어놨어요. 세트에. 여기 64짜리 ND인데 여기 또 붙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여기는 그 다음부터는 척척척척 붙어도 돼요. 이거 이렇게. 아, 반대로 했군요. 네, 이렇게. 여기다 또 다른 것도 계속 붙여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제가 왜 여기에 ND3을 놓고 뒤에다 여기에 ND8을 넣었잖아요. 3스탑짜리. 그럼 여기도 그러면 9스탑짜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ND9 9스탑짜리가 있으면 ND500이겠죠. 있으면 그거 하나 쓰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64하고 3을 나눠서 쓰면 3짜리 가지고 여리게 쓸 때, 그다음에 64 가지고 좀 더 진하게 쓸 때, 더 진하게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원형 필터를 2개를 쓰면 튀어나오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네팅이 생겨요. 예, 사이드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그라데이션 ND 필터 2장을 겹쳐서 16mm 그라데이션 안 생기는 그 필터는 없습니다. 다 생깁니다. 그래서 2장을 겹쳐서 지금 여기 H&R에서 나온 이 KPP의 에버 시리즈 있잖아요. 그게 되게 얇아요. 최고 얇아요. 그거 2장 쓰면 한 18mm, 20mm 그 근처까지 비네팅이 안 생겨요. 그거 내려가면 생겨요. 근데 이제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 한 장이잖아요. 그리고 커요. 필터에 딱 카메라에 붙어 있고. 근데 이거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비네팅이 안 생기는 거죠. 2장을 붙여도.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ND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도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들만 하나씩만 이렇게 골라서 놨다. 쓰기에는, 그때 전체적으로 갖고 다니기도 저 가방, 이 가방에 다 넣고 가도 되고, 이 가방이 커요.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귀찮다 그러시면, 요거 요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서, 요거 그냥 조그만 케이스 같은 거, 이렇게 요 가방, 이거 한 장 사시면 한 장에 이렇게 그 케이스가 있어요. 천으로 된 케이스 싹한 거. 거기다 그냥 여러 장 껴가지고, 그거 카메라, 이거 갖고 있는 이유는 깨질까봐 그런 거잖아요. 확 눌릴 때. 눌리지도 않고 밟지만 않으면 이렇게 사이드에다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돼요. 그 카메라 칸막이 있죠. 그 사이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껴두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방만 밟지를 않으면 깨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슬림하게 갖고 다닐 수 있죠. 이것도 되게 얇잖아요. 요 3개를 가지고 다니는 게 원형 필터 갖고 다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제 얘기했냐. 이거 되게 좋은데 3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특히 이제 입계곡이나 그 폭포 같은 데 찍을 때는 CPL이 있어서 그거는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트가 역그라데이션하고 순그라데이션 따로 분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순그라데이션 필요하시면 순그라데이션만 따로 하나 이제 구입하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